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시대 플러스 장윤선입니다. 매주 금요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품격 있고 깊이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북한의 핵포기, 즉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한 6차 핵실험의 충격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원유 공급 차단 등을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또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맞서기 위해선 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를 상정한 대책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전문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지내셨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내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예비역 공군대령 김철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토론을 하고 이번 주에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오늘도 활력 있는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 순방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실까요? 김철우 연구위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한반도 핵 미사일 그 김정은의 폭주가 네. 이 해법을 모색하는데 기존의 경제나 외교 갖고는 부족하고 이 군사 옵션까지도 미국에서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난 3일간 그 서울에서 그 차관급 국방 관료와 이런 분들이 모셔서 그 서울 안보대화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동방 경제포럼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이 안보 위기의 복합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그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스파트라이트를 중국에 맞췄는데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포지셔닝이 자리매김이 틀렸답니다. 대미 관계, 대중 관계에서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가 아닌 그리고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특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를 네.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경제나 외교를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뿐만 아니고 메시지도 상당히 적절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메신저의 그 중앙 무대에 시진핑의 단독 무대가 아니고 이제는 푸틴이라는 새로운 영향력 인사가 한반도 문제 해법의 네. 전사로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전사로 등장했다. 김광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김철우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외교를 다녀오면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성과를 냈느냐, 뭐 어떤 몇 개의 MOU를 맺었고 얼마간의 계약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외교라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4강의 방문이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다음에 러시아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가서 MOU를 맺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러시아를 앞으로 어떻게 인식하겠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정상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히 이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러시아도 그것에 어느 정도는 화답을 잘 해줬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원하는 메시지를 다 받았고 네. 또 실제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잘 네.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된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유 공급 중단 관련해서는 좀 엇박자가 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또 러시아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유엔의 제재가 필요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 다자간의 협상의 방향성 안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희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개별적인 국가와의 외교보다는 네. 이 지역 정세의 기본 구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냉전 구도에서 이제 뭐 북방 3개국, 남방 3개국이 대치하는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이 냉전이 붕괴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협조도 하고 또 그렇죠. 이제 가끔 갈등도 네.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북한 핵 문제로 서서히 어떤 사람은 신냉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네. 조금 그런 과거의 그런 대결 구도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우리하고 경제 관계도 있고 좋게 해주고 싶지만 네. 그 지금 조금 이제 그런 진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러시아가 중국한테 뭔가 좀 배운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통해서 미국한테 상당히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세 나갈 때는 중국한테 관세를 2배나 네. 부과해서 무역 역적을 반드시 잘 바로잡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시진핑 대통령 내가 북한 문제 해결해 볼게 하고 어쨌든 예봉을 피했고 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런 자기도 미국하고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문제나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네.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익이 워낙 그렇게 그 첨예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정상 간의 만남으로서 이제 뭐 물론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 않느냐. 예. 사실 정상 간에 이제 뭐 조금은 이제 그 밑에서 못하는 것도 옛날엔 했는데 이제는 워낙 국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정상 간에 조금 이제 덕담을 나누는 식으로 그거는 뭐 우리 한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네. 모든 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금은 이제 이 과거 냉전 시대로 복귀하는 그 역학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문제 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본인들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풀을 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대북 제재도 안 통한다. 뭐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북핵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창수 원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의 진단이 정확하다. 이미 북한은 그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60년대에 수폭탄, 원자폭탄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개발을 해서 이른바 그 양탄 일성 2개의 폭탄과 1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중국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았던 것과 유사하게 네. 북한은 지금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단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걸 뛰어넘어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통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과 같은 제재, 또 앞으로 더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할 그런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를 간 거는 일반론적으로 본다면은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하셨고, 그 다음에 G20 유럽 네. 가가지고 독일 가서 G20 참석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방경제 포럼에 가신 거고,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유엔 외교, 그리고 그 이후에 아세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체적인 사강 외교를 비롯한 다자 외교의 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두 분 선생님들 세 분 우리 경강정님 포함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북핵 위기 속에서 이른바 현재 제재 국면인데 네. 이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칫하면은 이게 한미일과 그다음에 북중러라는 예. 냉전 시대의 진영적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네. 러시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북방 경제로의 진출 네. 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냉전적 진영적 대결 구도로 복귀하는 것들을 네. 조금 막아보는 그런 점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 좀 첨하자면 네.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안전하지 않으면 핵을 계속 할 거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사실 그 뒷말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연관해서 하는 것은 체제가 보장된다면 그렇죠. 아마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선상에서 좀 연관해서 보자면 사실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당국자도 그렇고 끊임없이 세 가지는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뭐 흔들지 않겠다, 그렇죠. 체제 변환을 요구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말해왔었던 북한의 핵에 중단될 수 있는 근거라고 네. 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 전제된다면 러시아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발언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한반도 문제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리고 또 북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자. 그러니까 육자 회담 틀내에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지 않으면 각국의 역할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요. 김철우 연구위원님. 그 2003년 북핵 위기 때 보면 그 중국이 사흘 동안 북한의 송유관을 막아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 대화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강력한 제재를 쓰면 북한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은 네.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데 유엔 안보리의 이름을 하는 데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꺼리긴 하지만 결국은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일본 미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초안 저기 네. 보면 원유를 완전히 석유 제품 자체를 아예 차단하자 말이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율이 있겠지만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말이죠. 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보면 어떤 핵미사일 폭주 질주를 할 때 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한 어떤 압박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무조건 그냥 뚫고 나가려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과 태도의 행동과 변화를 오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히 올스톱이 아니고 네. 일정 분에 상한 어떤 상한선을 두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면 더구나 북한 에너지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네. 핵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의 국면으로 스스로 먼저 나오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 9구 10에 뭐 도발할 거다라는 네. 이런 도발 행보의 속도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김정은식 전략적 셈법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 가장 핵심 아킬레스건인 원유 문제 네. 이거를 결국 원유라는 것은 에너지기도 하지만 자금줄, 돈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유 수출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것도 막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외교도 좋고 경제도 좋지만 한마디로 하면 핵은 돈으로 막아야 된다. 핵은 돈으로 막아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돈줄을 죄면은 일단 네. 생각을 왜냐하면 핵 미사일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압박 카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식 전략적 해법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그거 좀 여쭤볼게요. 9월 9일 내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언론은 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김창수 원장님 굉장히 웃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언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네. 이른바 우리가 예측하는 네.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북한의 명절은 네. 1년에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네. 지금 1년에 10번 도발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에 의해서 도발을 하거나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해서 도발을 하거나 4월 10일 김일성 생일에 의해서 도발을 하거나 2월 15일 김정일 생일에 의해서 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은 자신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ICBM 쏘고 수소탄, 원자탄 개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놓고 그 목표로 가는 단계를 자기네 나름대로 뭐 10단계면 10단계 단계를 구분해놨겠죠. 네. 그리고 매 단계 때마다 북한이 이번에도 수소폭탄 쌀 때도 말했지만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세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쏴야겠다 싶으면은 그 상황이 맞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구절 앞이 되면은 이게 구구절을 기념해서 쏘는 거고 네. 10월 10일 앞에 되면은 10월 10일을 기념해서 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단계에 있어서 네. 이번 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지난번에 수소폭탄을 쏜 걸로 했기 네. 때문에 구구절날 내일 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뭐 어떤 북한의 뭐 잔칫날에 맞춰서 쏜다는 분석을 하지 말고 네. 북한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도발의 원인과 배경이 뭔가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수소탄 쏴는 네.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탄 쏘고 나니까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 맞짱 뜨는 모습으로 딱 나오지 네. 계속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아마 북한의 전략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드디어 예.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이 이제 최강 국가의 지도자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타 동급이 이렇게 됐다. 생각할 겁니다. 그 효과가 아직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무슨 뭐 도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굉장히 위험한 예측을 해봅니다. 내일 도발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맞대응 전략이 네.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에서 이번에 그 6차 핵실험할 때도 혼자 뭐 변칙적으로 한다니까 무슨 정치국 상무위원회하고 뭐 그렇죠. 사전에 다 준비하고 메시지 이춘희 성명도부로 3시간 프레임에 나와요. 그리고 다 검열까지 맞춰서 편집까지 영리하게 해서 CNN이 틀기 좋은 분량으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도발은 대량 살상 무기를 위한 선전선동 도발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트럼프와 맞짱대응, 맞대응 프레임을 설정해 나가는. 네. 그러니까 김기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그 실질적인 물리적 타격을 해서 입는 것보다는 네. 그런 인식과 북한을 사실상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야, 이 사실상 핵 보유가 아니냐, 이제 암수 컨트롤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죠. 네. 핵군 주고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는 어떤 김정은의 그 어떤 내부 우상화가 아니고 네.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뭐 그것이 그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막 웃고 있었는데 웃지 않는 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희락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9월 9일 도발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가끔 뭐 좀 가벼운 얘기로 이제 저희도 젊었을 때 이제 The End of the World라는 그 네. 노래가 있었어요. 네, Why 네. does the sun go on shining? 다시 한번 해주시죠.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그게 이제 나는 애인하고 이별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왜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평상시에 돌아가는 거 아닌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구구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중요한 일을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9월 9일 날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해가고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해 나가고 그래서 미국한테 압력을 넣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네.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해서 적화통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아시면서도 구구절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저는 너무 지금 한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언론이 너무 이미 한가하다. 북한은 핵력을 갖춰서뿐만 아니라 아까 두 분도 말씀하신 이 종착역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 하고 모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현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뒤졌다.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 네. 이 시간 동안에 이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사실은 북한이 도발하고 하는 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도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걸 도발이라고 말하지만 네.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평도에 사실은 포격받다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간첩을 보내서 우리 막 그저 민간인을 무고하게 살해한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응징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발적 행위는 지금 그 자체가 우리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중에 심각하게 끼칠 거야. 그러면 그 도발적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그 위험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몰두해야지 야 9월 9일 날 할까 뭐 새벽에 할까 저녁에 할까 뭐 그 어떤 의도로 할까. 사실은 북한이 할 때마다 저는 조금 화가 나는 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게 대부분이 북한 왜 도발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했습니까? 아 그거는 그 미국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고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고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아무 정보도 없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북한 김정은과 그 수뇌부만 알고 있는 것이고 발표하는 내용도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 주셨는데, 그러니까 보다도 좀 정치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네 분께서 공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는 그 김창수 원장님 지적대로 불편한 현실. 이 현실을 놓고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고강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UN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도 오르고 뭐 이런 적은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곧장 대화로 나오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사실 그 지혜가 정확하게 나오면 네.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뭘 할 일도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예, 토론을. 그 지혜를 참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네. 어떤 것이 최종적인 답일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고 추측하는 것밖에 지금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재 국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엔의 제재 초안이 좀 광하게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초안이 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가 을 통해서 북한이 과연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의 단계라고 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조금만 숨통을 막아도 참 힘든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뭐 농산물의 생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체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국면들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도 이제 다 끝났고 네. 나름대로의 장마당 세대들의 삶도 다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제재가 예전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재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있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실제 그렇게 제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뭐 고난행군처럼 다른 인민들의 삶은 좀 피폐해지더라도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북한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북한은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핵 개발하는 것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핵 개발과 ICBM 개발에 모든 국가의 동력을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이 제재만으로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좀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천명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야 본인의 협상력도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네. 하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진행이 우리 박희라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지만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대한민국 자체에도 잘 없고 육자회담의 틀이든 아니면 뭐 유엔의 제재든 이걸로도 잘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답을 뭐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재로 연구위원님. 과거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경험에 늘 함정이 있어요. 과거의 틀로 현재 달라진 상황을 재단하고 네. 그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늘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재하면 자기에게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 실리가 있다면 먼저 해결이 됐겠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국 많은 사람들이 제재해야 된다. 네가 제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뒤로 여러 가지 그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지난 8번의 제재를 통해서도 많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제재에서는 이제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이것이 수소폭탄까지 했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틀을 그 제재 틀을 어떤 뭐 화려한 아주 상징적 뭐 김정은 뭐 해외 여행 못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구멍을 메꾸는 아주 치밀한 후속 조치와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나라들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추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도발을 하면 이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로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은 안 생기더라도 더 이상의 그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네. 왜 제재를 하는데 자꾸 구멍이 생기느냐? 제재를 하는 당사자는 막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기인데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주장이. 그래야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구멍부터 막는 네. 훌륭한 뚝을 막냐 구멍부터 막는 제재 조치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는 핵을 실전 배치하는 게 문제 아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의 실전 배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책략을 부리는 술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구멍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은 크게 어떤 3가지 정도 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이 일단은 대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뭐 별로 일단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재와 함께 진행되는 압박에 대해서 네. 북한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뭐 워낙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안 느끼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재가 그런 뚝을 쌓는 거지만은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은 구멍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은 주변국들이 완벽하게 구멍이 없이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변국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동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어떤 북중 간의 갈등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거고, 제재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핵심적인 원유 공급 중단을 러시아는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바로 이제 가장 큰 구멍이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는 거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이 북중 국경지대 약 1,400km에서 진행되는 네. 그런 어떤 동북 삼성의 경제활동, 밀무역 같은 것들이 엄청난 많이 진행될 텐데 그거를 중국이 안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원유 공급을 안 막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으려면은 적어도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하듯이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예. 입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입술과 같은 존재라고 중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한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막기가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요인 때문에 제재는 저는 제재와 압박이 현 시점에서 북한이 수폭탄 실험하고 ICBM 발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과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 사회자께서 그럼 우리가 찾을 길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저는 1차적으로 아까 박희락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북한의 역량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역량. 네. 실제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냐. 아직도 우리가 정확한 지금 평가가 안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량 평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의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과연 왜 북한이 저걸 하고 있는 건가 의도 분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저는 북한의 향후 행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 3가지 입각해가지고 저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현재에 있어서는 제재와 압박 중심을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 새로운 프레임을 짜자 이렇게 말하는 건 성급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계속 가다가 네. 정면으로 충돌하기 그 직전 단계에서 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바로 그 대목에서 한국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역량, 네. 그다음에 의도, 네. 그다음에 북한의 향후 행위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에 입각한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좀 만드는 거 준비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 거냐, 그리고 뭐가 의도냐,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언제 쏠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전략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박희록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이제 좀 하고 저도 계십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이제 네. 대화에 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목적은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뭐 대화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대화가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아까 제가 그 궁금한데 도발에 대한 대응도 그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 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북한이 만약에 도발이라면 네, 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네. 우리의 영토, 주권을 네, 네. 침해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 탄도미사일도 쏘고 네. 그다음에 뭐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갖고 하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은 이제 NPT 조약에 북한이 탈퇴했다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NPT 조약에 이제 아직까지 회원국이니까 핵 개발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06년도에 1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은 이제 조금 의도가 나쁜 것 같으니까 앞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일체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전부 이제 불법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객관적으로 보면 도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도발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막 총쏘가는 도발하고 네. 이거하고 좀 혼동되니까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서 미국하고 북한의 대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럼 북한이 뭐 그냥 대화에서 우리 핵 없애기를 할지는 않을까 합니까? 그 조건이 내거는데 그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추측하건데 네. 한미동맹 그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 사실은 미국 간에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운명을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1973년도에 이제 북베트남하고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민족의 공멸까지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매번 방송에 나와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국민의 정부 또 네. 참여 정부 때 북한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그때 인적 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정부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저는 북한의 그런 고위층 또는 뭐 어떤 사람이 다 좋습니다만 네. 그런 그 다양한 비공식 접촉을 해서 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냥 그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저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비공식적으로 특사 이게 좀- 파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 이전에라도 다양한 그 우리 정부의 일은 사실은 그 어떨 때는 비밀 그런 그 업무도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정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게 한말에는 우리가 조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대처해서 이 결국 먹힌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분단된 이런 상태를 하다 보면 우리 중에서 누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이 정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 또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느냐.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느냐. 네. 우리의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하자.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대화가 되지. 그냥 그 현재처럼 뭐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북한은 그 나는 미국이 우리 대화 상대지 한국은 아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하면 오히려 점점 더 이제 양극 간에 이제 이 간극이랄까요? 이게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화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네. 좀 더 먼 이 핵위협 해소의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좀 더 수단의 네. 융통성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아, 이제 늘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금 벌써 37분이 흘렀어요. 3분밖에, 일부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정말 제가 시간 조율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 얘기는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 중국 책임론이 아니라 중국 역할론을 좀 강조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이런 우리 정부의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드 문제도 그렇고 오늘은 또 김치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북한에 대고 근육 자랑하지 마라 막 이런 막 그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의원님부터 얘기할까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중국에게 정확한 입장을 정해라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김철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면 어떤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이제 제재 동참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웬만한 작은 군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바로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영향력을 받거나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단계까지 이 말에 미국의 발언을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한국 외교라고 하는 거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우리는 정확히 어느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라고 네. 하는 것이 좀 불명확한 것 때문에 상대국들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물론 네. 상황이 변동이 되면 그때그때 외교라는 게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기조라고 하는 걸 좀 정해야 될 텐데 네. 그동안은 상대국이 인식하기에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자들이 인식하기에도 우리가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걸 정확히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게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답을 먼저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창수 원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황구시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한테 근육질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중국 당국이 네. 항상 이제 북한이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유관국들의 냉철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유사한 정확하지는 않은 오딩입니다. 유사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국의 황구시보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똑같은 말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냉철한 그런 긴장감을 잃지 말아달라. 굉장히 저는 단지 우리하고 지금 군사적이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한국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문화적, 정서적 충돌로까지 갈등으로까지 유발시킨다고 제가 오해를 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시보 보고 있나 뭐 이렇게 네.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한 자세를 조금 유지해 줄 것을 일단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이제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한달까 그러면은 계속 미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계속 했던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네. 했을 때 북한 핵실험을 하면은 그런데 중국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실험하고 무슨 도발을 하는 북한의 문제를 그런데 왜 중국은 그걸 방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중국 책임론으로 네.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 책임론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유엔 제재에 참가하고 그리고 북한한테 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지만은 네. 그러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미국 책임론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중이 쌍방에 대해서 책임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역할론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철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은 대한민국을 나무라고 또 미국은 북한을 나무라고 이게 지금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미묘한 갈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국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최고 지도자가 닥친 상황과 성향, 기질, 의사결정 패턴은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경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중국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정찰 감시 위성이 무서운 거지 사드레이더는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최고 지도자의 이른바 존엄 내지는 그 권위 또 뭐 체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트럼프의 성향 이런 게 지금 무기가 문제가 무기를 어떤 도발로 연결시키는 최고 지도자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많은 그 어떻든 중앙집권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론 중국의 국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치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얘기한 대로 냉철한 걸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네. 그 최고 지도자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행태로 가서는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 뭐 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뭐 주변국 많은 나라들이 이상하게 이 키 플레이어들의 그 상호 그 복합적인 심리전 양상도 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팩트 가지고 접근해야지 가짜 뉴스적인 그 인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북한 문제를 재단하거나 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박희락 원장님 말씀 간단히 예, 듣고 저는 입으로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아마 가장 바라지 않는 게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사드 논란이라든지 북한 핵 그 개발로 인해서 중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하는 것 같지만 네. 큰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과 반대대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중국의 그 전략가들 이런 분들께서 한번 최근에 그런 중국이 했던 외교 정책 방향이 과연 네. 거기에 부합되었었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중국이든 한국이든 또 일본이든 우리는 동양의 이제 그 황색 인종이고 상당한 이 문화적인 공통성을 갖고 아시아인 있습니다. 예, 공동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은 남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자기 안방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내가 이제 관리한다. 그래서 뭐 남아메리카에 가끔 이래 내전에도 개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중국이 만약 미국한테 이 아시아, 특히 네. 동북아시아는 이 어떤 그 영역이다. 네. 우리는 여기 우리끼리 공통적인 문화로 잘 살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북한 핵 문제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해결해 버리면 미국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좀 위협을 느끼는 한국에 대해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점점 미국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이 사실은 이제 덩치가 커서 모아놔서 공격이 크지 사실은 공격의 질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과거 이 문화 네. 또는 또 어떤 사상에 의해서 동양 사회를 주도했던 네. 그 선조들 그런 그 전례를 한번 보고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박희락 교수님이 굉장히 젠틀하고 고차원적으로 지금 설득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위중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그 지혜를 함께 모으는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얘기를 잘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드 문제인데요. 성주에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도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김광진 의원님 국방위에서 사드 관련해서 19대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일단 엊그제 상황이 조금 더 절차적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네.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사드가 뭐 말이 참 길어질 수 있는 논쟁이긴 합니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무기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드가. 예, 성능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다만 실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뭐 외교 관계로 봤을 때 이게 정치적 무기로서 혹은 외교적 무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당선 이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 정치적 카드로서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고민이 좀 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 이런 판단 내리셨는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아쉬운 점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차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교적 카드로서의 활용 뭐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김철호 근데 저기 연구위원님.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네. 뭐 군사적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그 잘못된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면 군사력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는 군사적 그 목적 달성의 가장 큰 거는 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그 전장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그 전술적 군사적 그런 전투적인 요소가 아니고 네.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오판의 소지를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F-15나 뭐 전략 폭격기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때 야, 한 번 쏘고 왔다 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No. 그걸 통해서 북한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대응이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많은 논란 끝에 상당히 좀 늦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오해도 불리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술적 운용을 해서 적이 도발의 의도를 또 오판의 소지를 맞는 게 군사적 교용 가치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창수 원장님 근데 그 사드 배치를 했더니 중국이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북한은 특별하게 반응이 없어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사드 박사가 됐다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MD가 구축됐는데 동북아 MD 구축에 한국이 어떤 편입되어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한국이 활용되진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중국이 염려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드에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 성능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그래서 사드의 미사일 자체가 뭐 사정거리도 짧은데 사드 미사일 자체가 뭐 지금 북한이 ICBM 발사했다고 해서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ICBM이 뭐 북극 상공으로 날아가든지 뭐 동해 상공으로 날아가든지 수분 만에 뭐 몇백 킬로미터 이상, 1000킬로미터 이상 올라가 버릴 텐데 네. 그거를 사드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ICBM하고 사드니까 이제 상호 이렇게 관계가 되는 무기 체계가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 역시 그 사드의 레이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이제 미사일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드의 레이더 체계가 중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기에 네. 그 시간을 확보해서 미중 간의 미사일 억제 체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이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춰서 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MD 체제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여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북 미사일 체제 강화해라. 뭐 중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결국은 사실 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김철우 박사님하고 조금 반대적인 생각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중층 방어 체계의 필요성이라 그랬는데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온갖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결국은 북한이 도발하고 뭐 미사일 쏴고 핵실험 하니까 사드라도 갖다 놔서 우리 김강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또는 뭐 김철우 박사님 말한 것처럼 어떤 그냥 중장기적인 억제 능력을 우리가 좀 강화해 보자는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이 주장, 그리고 실제로 사드 배치가 그렇게 군사적 효용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박희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국방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상당한 비판도 있었고 또 부정확한 것도 많았습니다. 네. 아직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안함이 이제 네. 미군 뭐에 의해서 미군 배하고 부딪혔다라든지 암초에 부딪혔다든지 근데 어쨌든 그 국제조사단이 나온 거는 이제 북한의 이제 의뢰에 의해서 간 거거든요. 네.
자, 이 사드에 관해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 ICBM 요격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레이더가 뭐 조금 이제 뭐 중국 걸 볼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수그졌습니다만, 사드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된다. 이제 아마 이건 아니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드의 성능이 시원찮다. 네. 근데 이 사드의 이제 그 뭐 성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정확하고요. 그 정확하게 이게 그 요격률이 나오는 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안 나왔습니다만 사드와 비슷한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에로 3라고 있습니다. 네. 화살 3. 그것은 99%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드는 150km 상공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요격을 한 원리가 뭐 어떤 분들은 사드가 어떻게 노동미사일을 막느냐. 노동미사일은 네. 마 15로 날아가고 우리 사드는 8인데 그게 아니고요. 사드는 정확하게 오는 그 미사일을 총알이 맞추듯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마 15로 오는 거를 마 8로 가서 네. 이 마 23의 에너지로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 패트리어트는 한 80% 이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공기가 있어서 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드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사드가 이게 교육하면 그 핵무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핵 분열 반응과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터지는 거지 네. 충격했다고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핵무기 만들 필요가 없다. 핵물질을 쇠통에서 사서 비행기에서 땅에 떨어뜨리면 땅하고 부딪히면서 터질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가 뭐 쏘다가 빗나가면 뭐 어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드는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드의 이 불타면서 같이 이게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사드는. 근데 사드의 그 탄두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아까 운동 에너지를 불태우게 된. 네. 마 15와 마 8의 운동 에너지를 불태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그 성주도 그렇고 우리 지식인들도 그렇고 그럼 사드에 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관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과연 진짜 맞았느냐. 우리가 사실 뭐 광우병 사태 때도 나중 틀린 거 드러난 것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한 반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미사일 탑재해서 오늘 우리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대응할 그렇죠. 거냐. 그럼 일본은 지금 어떻게? 일본은 지금 이제 배에서 한번 먹고 SM3로. 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를 전부 다 각 도시로 해서 2번 막습니다. 네. 배에서 지금 하는 게 이제 SM3 갖고 있는 게 6척이고 8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24개 포대를 좀 주요 도시로 다 배치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SM3 지상용, 그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3번을 요격해서 방어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패트리어트가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원래 항공기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개조해야 되고 네. 그것도 사실 공군 비행장에 배치돼 있지 그게 도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네. 딱 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드를 우리 2개 포대 정도 더 쏴야 된다 그러고 우리 또 더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미사일 방어를 요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그러면 야 그거 뭐 완벽하지 않지 않냐.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군사적인 필요성, 네. 그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보시고 조금 국가 정책에 지금까지 3년을 끌었습니다. 이 무기 하나 배치하는데 육군 무기고 비행기 실험은 간단한 무기인데 네. 이제는 국가가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청수 원장님.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분명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 300km에서 500km 되는 그런 북한 미사일들이 우리 현재 정보 판단에 따르면은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8월 26일 날 발사한 게 그게 장사포냐, 이제 방사포냐, 아니면 뭐 단거리 뭐 탄도 미사일이냐 그걸 가지고 그 정말 의미 없는 논쟁을 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방사포를 KN-9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단거리 공격 체제에 대해서 사드만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드가 최선이다. 사드 많이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사드를 지금 현재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 많이 있다. 사드는 우산을 썼는데 찢어진 우산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를 도입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네. 동북아시아의 관계에서 굉장히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거기서부터 지금 생기고 있는 논쟁들을 조금 풀어나가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좀 사드 추가를 좀 네.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사드가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제 북한은 네. 이제 조금 높게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되면 낮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미군이 2014년 3월에 스케피로티 사령관이 이제 동국에다가 사드 제안을 할 때 네. 그전 2010, 6월이거든요. 3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북한이 노동 미사일 1300 가는 것을 조금 이제 그 로프티 트로젝터리라고 네. 우리가 말 고각사기요. 고각사기 650을 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대해서 쏘면 이 패트리어트는 못 막습니다. 이게 워낙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드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만도 안 되고 패트리어트만도 안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는 네. 것은 성주 정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사드의 이제 그 요격 고도가 네. 최저 40km에서 이제 150km까지 가거든요. 왜 공기의 분포가 좀 다르기 네. 때문에 모든 고도를 다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성주 정도로 오려면 이게 멀리 오려면 높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통상 이제 뭐 고도는 거리 한 그 4분의 1로 봅니다만은 네. 그렇게 성주를 갈라 그러면 네. 이게 40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대구나 그 다음에 뭐 구미나 또는 대전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배치돼야 할 패트리어트를 네.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을 방어하는 게 미흡하다면 네. 서울은 사실 사드로 하면 북한 당연히 낮게 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또 중간으로 좀 더 패트리어트 위에서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제가 중증 방어는 네. 무기라고 그러는데 그 LCM을 그런 그 용도로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은 자기 한 방향으로 상대를 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면 되지만 네. 방어하는 쪽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사드는 그 중에 하나죠. 그게 만능이라는 게 아니고. 김건희 의원님, 예. 네. 김창수 원장님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발단은 결국은 북한이 고각 발사한 것에서부터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희락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요. 근데 사드를 지금 성주에 배치해놨어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성주에 있는 사드로는 수도권 못 막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고각 발사를 해서 성주를 뛰어넘어가지고 부산으로 떨어지면은 사드의 필요성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중원을 사드로 성주에 있는 사드로 막는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또 고각 발사를 하면은 부산을 향해서 성주를 뛰어넘어서 고각 발사를 하면은 또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각 발사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금방 우리 박희락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고각 발사를 하면 사드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우리가 또 막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그 사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문제를 좀 수정할 그런 인식을 좀 수정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또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10명이 한 사람 도둑을 못 막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북한은 한번 보십시오. 북한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우리가 좀 이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했습니다. 공세적인 전략을 갖자는 게 북한은 방어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격력만 증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어만 하다 보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계속 취약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희들이 이제 뭐 주둔지 방어훈련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온통 그냥 울타리마다 다 병력을 다 세웁니다. 물샐 틈 없이. 네. 그러면 그 특전사 요원들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다. 주로 수첩 구멍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경계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드를 막아놓고 그래도 틈이 있으면 요때는 요거는
야, 이거는 뭐 조금 계산된 위험이라 그러면 좀 감수해도 되겠다. 확률이 적다. 아니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방어하는 사람의 조금 이제 분리점이에요. 돈이 많이 들고 네. 해야 되니까. 자,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말 계속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정리되지 않는 쟁점들이 이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방위비 부담이 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도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좀 김초록 연구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드 배치 비용 네. 문제를 거론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했지만 분명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의 현재 있는 현지의 최고 군 수뇌부들이 누차 강조해왔고 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많이 다르다라고 네.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뭐 조지 덤퍼드 합참의장 그런 그 현지 군의 수뇌부들도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네. 이 사드 비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추가 한 대에 보면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내려고 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현재까지 장비고 우리가 구매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반도 안보 상황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드 내지 사드 유사한 어떤 무기 개발이라든지 네. 뭐 지금 SM3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다양한 무기 체계 소요에 대해서 막대한 국방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기 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합리적인 충분성이라는 과거 개념이 있었어요. 네. 충분성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충분한 방위 태세를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필요할 때는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한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사드 비용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한미 연합방위태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할 때 미국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방위 분담을 좀 연구를 많이 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자파도 아까 제가 하나 빼뜨렸는데 전자파도 그렇게 네, 뭐, 위하다 그랬지만 예. 이번에도 이제 최대로 쳐봐야 200분의 1이고 지난해 6월에는 0.007 나왔습니다. 퍼센트. 그리고 이제 방위 분담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3년 내지 최근은 5년마다 네. 5년마다 쭉 하는데 지금까지 91년도부터 방위 분담을 해오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총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본은 필요에 따라서 그 어떤 목적에 따라 주지만 우리는 총액 얼마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할 때 신문에서는 그렇게 연기를 요구해서 미국이 수용할 때는 반드시 방위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이 사드 비용 문제가 나온 것은 방위비 분담이 증대된다는 것이 네. 아니고 이 비용을 우리가 사야 된다, 또 운영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미국이 이미 사서 돈을 주고 산 거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사용하는 무기를 돈 주고 사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내년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 다시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후년에 19년부터 될 텐데 그때는 네. 조금 이제 이 증대시키겠죠. 그건 사드하고는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김광진 의원님. 뭐 일단 저희가 뭐 부지도 제공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네. 비용은 늘어나겠죠. 아시는 것처럼 방위분담금 안에 전력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꼭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혹 핵이 없어서냐.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질 것이냐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군 자체의 전력도 북한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연합자산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황에서도 실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핵을 북한이 갖는다 손 치더라도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전쟁 자체에 이르는 과정은. 네. 물론 북한이 핵을 활용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건 정말 한반도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슬픈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북한이 입을 피해가 훨씬 더 막심하게 전쟁에서는 패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핵이나 지금 핵으로 공격하는 어떤 무기만으로 전쟁을 치른다.
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 벗어나서 네. 실제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다라고 네. 하는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사드라고 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쟁 나면 길에 있는 돌멩이나 망치 하나도 뭐 몽둥이 하나도 다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예비해서 뭐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군의 전력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 항공모함이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항공모함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전구상 그게 바로 필요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있는 것인데 네. 사드가 얻게 되는 군사적 효용성 외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나 북한과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국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네. 현명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국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한 하루 종일 1박 2일 얘기를 해도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다 끝나기에는 너무나 무리합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토론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한 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전술핵이 무엇이냐. 전략핵은 무엇이고 전술핵은 무엇이냐. 이 용어 정리도 잘 안 되고 이 전술핵이라는 것이 재배치가 된다면 한반도에서 국지전도 막 벌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이 높아지는 것이죠. 요걸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김창수 원장님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략, 핵, 전술핵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소가 자기네들끼리 대결할 때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뭐 전략 핵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발사해가지고 소련의 주요 산업시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을 전략 핵이라 한다면은 전술핵은 이제 가령 뭐 대포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뭐 이런 데 실려가지고 그냥 단거리를 날아가서 소규모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전술핵은 이미 1991년도에 어떤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대부분의 전술핵은 다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W61이라는 탄두 네. 한 종류인데 나토에 대략 알려지기에는 나토는 5개 국가에 150탄두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 본토에 또 그 유사한 정도의 양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근데 이거를 한국에 배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박희락 원장님 어떻게? 사실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6.25 때 이루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도모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핵이 없이 막으면 제일 좋지만 네. 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핵이 없이는 핵을 억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면 좋은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NPT 조약이 우리도 가입돼 있고 또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어떤 마찰을 네. 초래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유럽에 지금 김 원장의 말씀처럼 전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바로 그 남북 간의 전략적 균형을 이제 네.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이게 전술 핵무기의 장점은 크기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략 핵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몇백 킬로톤이 해당이 네. 되는 거 어떤 메가톤까지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쏘면 도시가 하나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도시의 일부분 또는 일개 부대 정도를 날아가. 네. 이거 사용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사용 가능한 게 더 억지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거 조금만 하니까 사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한반도에 왜 갖다 놔야 되느냐 하면 네. 갖다 놓으면 우리 그 대통령이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럼 원래 최종이 미국 거니까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 대통령 우리 동맹이니까 네. 이거 해야지. 그럼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가 혼자 핵무기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회나 국민에 대해서도 한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됐느냐. 좀 쏴달라고 하는데 내가 쏴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한국에 있으면 핵 보복이 올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자,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북한하고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핵무기 없는 상태에서 야, 우리 그 91년도에 비핵화 합의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비핵화하자. 그게 우리 민족에도 좋고 세계에 좋다. 이게 지금까지는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게.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갖다 놓고 야, 너는 그렇게 만드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세계 인류 최강대국인 핵강대국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에 금방 실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는 철수시키고 너는 포기할. 이게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핵무기가 한국에 있음으로 해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칼이 많이 있으면 칼부림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핵전쟁 가능성 높아지는 걸 감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냥 그런 위험을 멀리 하면서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라도 이걸 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찬성하는 거고. 굉장히, 지금 박 박사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술핵을 배치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핵이 있으면 일어날 확률이 현재 우리가 핵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일단 제가 일어날 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죠. 현재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핵을 가져야 하는 주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거. 근데 이거는 미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핵탄두를 가지자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전술 핵탄두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 안 해요. 미국의 목적은 뭐냐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괌에 있는 이른바 전략 자산을 통해서 북한 핵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만약에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 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면 그건 NPT 위반이에요, 미국도. NPT라는 것은 핵 확산을 억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에다가 이미 한국의 전술핵을 폐기시켰는데 다시 한국에다가 전술핵을 배치시키면 미국은 NPT 위반을 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요. 유럽에 배치한 것도 NPT 위반을 다르죠. 이미 유럽은 2차 대전에 배치했고 유럽이 그때 배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배치했냐면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2차 대전 전문 국가인데 그 국가들의 핵 보유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국에다 핵탄두를 배치하면은 일본이 핵탄두를 개발할 것을 배치할 걸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핵탄두를 배치함으로써 NPT 조약 위반이라는 새로운 논란이 생깁니다. 나토에 배치한 것은 옛날에 배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나토식으로 하자는 건데 나토는 뭐냐면은 나토 국가들의 핵 운반 수단,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미국의 핵탄두를 결합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신의 전술 핵탄두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그런 미국의 정책인데 한국의 어떤 한국의 어떤 전투기에 미국 핵탄두를 결합시키는 이런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미국이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김 박사님, 김 원장님 얘기는 미국만 오케이 하면 배치도 되고 미국이 안 할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안 한다는 거는요. 미국만 하면 오케이. 미국이 안 한다는 거는요. 이미 어떤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전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오케이 하면 괜찮다는 거야. 미국이 안 하기 때문에 괜히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확장 억제 전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두 분 지금 6시 17분 30초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토론을 해보면요.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에게 요구합니다. 토론 시간을 늘려달라. 굉장히 이제 뒤로 갈수록 뜨겁게 이제 논쟁이 붙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두 분께서는 한 말씀도 또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박희락 원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김철우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짧게 얘기를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김광진 의원님께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미국 간다는 거거든요. 전술핵 배치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포함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뭐 간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큰 코멘트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김창수 원장님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것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네. 한미 연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아주 숭상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게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다시 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철우 의원님. 저는 지난 3일 동안 서울에서 40여 개국 그 국방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들이 논의될 때 네. 이 전술핵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차관님도 그렇고 현직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필요 없다. 아니 그런 방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술핵 논란이야 이런 것이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동북아 전체 전략 균형도 생각해가면서 알겠습니다.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아무래도 봅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의 로드맵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과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북한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과연 없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들을 위한 시사 토크쇼 품격시대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